자, 헬리코박터균은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동안은 뭐 이렇게 저 방송 CF에서도 이제 헬리코박터 관련해가지고 또 많이 이제 CF 방송도 나오고 해가지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1983년이죠. 워렌 박사하고 마샬 박사가 이제 그 우연히 연구를 하던 중에 토사물에 뭐가 이렇게 그 세균 대항을 하는 과정 중에서 못 보던 균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균이 뭐지? 하고서 봤더니 뭐야, 위안에서 나온 균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됐죠. 그 전까지는 우리는 위라는 곳이 워낙에 이제 소화액도 많이 나오고 강력한 위산, 염산이 이제 존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세균은 살 수 없는 곳이다, 무균지대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마샬 박사분이 이제 결과적으로 위에도 어떤 균이 살고 있다. 그 균이 헬리콥터처럼 이렇게 꼬리가 달려가지고 그 회전을 하면서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균이, 상존하는 균이 있더라 해가지고 이름을 이제 헬리코박터, 박터라는 게 이제 세균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꼬리가 달린 세균이다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명명이 된 균을 증명했어요. 그걸로 이제 노벨상도 받고 하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위에도, 사람이 위에도 균이 살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알려졌는데, 그럼 이 균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위에 살게 됐고, 그것이 사람의 위에는 어떤 역할,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인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얘기가 되겠는데요. 일단은 헬리코박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인구의 약 3분의 1 정도는 현재 상종균으로 가지고 있는 걸로 되어 있고요. 50대 이후에는 뭐 거의 50% 정도가 이 헬리코박터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수가 실질적으로 헬리코박터를 가지고 살게 되고 있거든요. 이 헬리코박터균은 이제 위산에서 어떻게 살게 되는 거냐면은, 강력한 산이 이제 공격을 하니까 자기 주변에 이 산을 중화시킬 수 있는 그 알칼리 물질을 갖다가 분비하면서, 그래서 산과 알칼리가 중화되면서 자기 주변 환경을 이렇게 산으로부터 중화된 상태로 만들어 가지고 생존하는 균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헬리코박터 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우리가 이 헬리코박터가 현재까지는 WHO 분류에 의하면은 1급 발암물질, 즉 위암의 가장 중요한 원인 세균으로 지금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헬리코박터가 이제 1급 발암물질이라고 하니까 이제 깜짝 놀라셨죠. 아니, 대한민국의 성인의 거의 뭐 반수, 3분의 1 또는 반수가 이 균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 내 몸의 위장 안에 1급 발암물질을 넣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니야? 위암이 생기면 어떡하지? 이제 딱 벌써 이제 겁이 나잖아요. 1급 발암물질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1급 발암물질이면 당장에 헬리코박터균을 다 없애버려야 되지 않아요? 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답을 드리는데, 우리가 1급 발암물질 하면 또 다른 게, 대표적인 게 뭐가 떠오를까요? 굉장히 여러 가지 뭐 물질들이 많이 있지만, 거기에 혹시 미세먼지가 들어간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네, 미세먼지가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알코올. 네, 술이 또 1급 발암물질로 분류가 되어 있거든요. 아니, 그러면 헬리코박터도 이렇게 이제 널리 너무나 광범위하게 있는 1급 발암물질인데, 또 뭐 술이나 미세먼지도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이렇게 1급 발암물질이 내 주변에 사방에 숨쉬고 있는데도 뭐 미세먼지에 의해서 발암물질이 들어온다면 우리는 어떤 대책이나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할까요? 바로 뭐다? 선택과 집중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사람들을 다 헬리코박터균을 치료하지는 않습니다. 헬리코박터는 세균이다 보니까 항생제를 써야 돼요. 근데 이 헬리코박터라는 균 자체가 아주 특수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세균이다 보니까 일반적인 항생제 요법으로는 잘 항생제가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복합, 여러 종류의 항생제를, 고용량을 상당히 이제 한 2주 정도를 약을 먹어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항생제 내성률이 굉장히 높은 나라에 해당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무작정 헬리코박터가 있다고 해서 그 헬리코박터를 없애기 위해서 또다시 또 고단위 고용량의 항생제를 또 먹게 한다는 것은 사실 논리적으로 굉장히 모순이 있는 부분입니다. 즉, 반드시 제균 치료를 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 역시 소화성 궤양을 말합니다. 즉, 위궤양이나
12제 교양을 현재 가지고 있거나 과거에 알았던 사람도 해당이 됩니다. 이분들은 또 헬리코박터 치료를 꼭 받으셔야 되고요. 당연한 얘기지만 이제 위암이 관련해서 진단이 되거나 치료 받으신 분들, 특히 조기암 같은 경우 반드시 치료하게 되어 있죠. 그 외에 이제 드물지만은 위에 생기는 또 일종의 임파선 종양이 있어요. 일종의 B림프종인데 그런 경우, 또 뭐 혈소판 감소증 같은 경우에는 꼭 제균 치료를 하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 가능하면 하는 게 좋아. 이런 경우는 이제 위암의 가족력이 있을 때, 원인 불명의 철결핍성 빈혈 같은 경우에도 우리 헬리코박터 감염과 관련이 높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철 자체가 흡수되는 데 있어서 적당한 산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산도 자체의 변화를 일으킨 것이 헬리코박터의 영향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원인 불명의 철결핍성 빈혈의 경우에도 우리가 제균 치료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경우에는 이제 바로 이제 위축 또는 장상피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드물지만은 내가 이런저런 치료를 해도 잘 낫지 않는 만성적인 기능성 소화불량증 환자에 있어서도 만약에 원한다면 한번 헬리코박터 균이 있을 경우에는 제균 치료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만성적으로 진통소염제를 계속 먹어야 될 상황이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면역 억제자라든지 류마티스 관련 질환이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헬리코박터가 있을 경우에는 한번 치료해 보는 것을 또 고려해 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 그래서 크게 분류가 세 가지 있는데, 그것들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고 암기하실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찾아뵙는 내과 전문의 선생님, 내과 주치의라면은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거기에 맞춰서 적절하게 상담을 해드릴 겁니다. 헬리코박터에 감염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는 어떻게 아느냐, 그것도 궁금하시죠? 일단은 이제 내시경을 하게 되면은 그 내시경을 하기 전에 내가 나는 이제 헬리코박터가 있는지 없는지 궁금해요 라고 미리 검사를 좀 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시면 또 내시경 할 때 그 샘플을 채취해 가지고 검사를 또 이제 쉽게 할 수가 있고요. 딱히 뭐 그런 말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내시경 하는 선생님이 상황에 맞춰서 내시경 소견에 맞춰서 따로 이렇게 별도로 말씀하지 않아도 거기에 맞춰서 헬리코박터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제균 치료를 했다. 그럼 제균 치료한 이후에 내가 치료가 잘 되었는지 안 되는지 또 궁금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통상적으로 보면 이게 후 하고 불어서 하는 요소 호기 검사라고 하는데 뭐 UBT 테스트라고 합니다. 그런 방법을 통해서도 이제 치료 후에 균이 없어졌나 안 없어졌나를 또 쉽게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제균 치료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제균 치료는 이제 균이니까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생제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항생제를 보통 이제 경우에는 이제 한 가지 가지고 안 되니까 항생제 2가지. 그 다음에 이제 헬리코박터가 치료하는 게 내 주변에 산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즉, 이렇게 내 주변에 산이 이렇게 폭 떨어지면 헬리코박터는 내가 갑자기 왜 내 주변에 위산들이 다 어디 갔지 하면서 그 헬리코박터가 방심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그때 항생제가 딱 들어가면 이제 헬리코박터가 이제 죽게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3제요법이라는 걸 쓰게 돼요. 항생제 2가지, 강력한 위산분비 억제제 이렇게 해서 쓰게 되고요. 뭐 보통 1주에서 2주 정도 쓴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배울 때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과거에는 1주 처방을 많이 했어요. 저도 이제 헬리코박터 약을 먹어보니까 상당히 이게 좀 불편하더라고요. 숨물도 많이 나오고 배도 굉장히 부글부글거리고 소화도 안 되고 막 상당히 불편감이 좀 많은 약이었는데, 이제 최근에는 우리나라도 이제 점점 이 항생제 내성 문제가 이제 대두되면서 지금 요새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주 처방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이제 제균 치료를 난 잘했어. 그리고 이제 검사도 해보니까 균도 없어졌어. 근데 이제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아니 근데 내가 또 걸리면 어떻게, 균이라고 하니까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또 재감염이 될 수도 있잖아요. 재감염 되면 어떻게 해요? 재감염은 되기 쉬운 거 아니에요? 라고 이제 생각들 물어보고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데이터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우리나라에서 그 제균 치료를 성공적으로 한 이후에 헬리코박터에 다시 감염될 확률은 1년에 한 1 내지 한 3% 정도인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보고되어 있다는 것. 그러니까 생각보다 헬리코박터에 다시 재감염되는 그 퍼센트는 높지 않다라는 부분이고요. 부부 사이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 남편이 교양이 있어서 제균 치료 먹는데 저는 어떻게 해요?
이런 경우거든요. 사실 근데 안타깝게도 아직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은 나와 있지 않고요. 근데 저도 그래서 그 부분은 시원하게 답변을 못 드리는데, 중요한 사실은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내가 헬리코박터균에 감염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내시경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고 실제 생활에도 문제가 없다라면, 그런 부분의 경우에는 그냥 우리가 헬리코박터가 실질적으로 우리 인구의 대다수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모르고 사는 것처럼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헬리코박터를 그러면 이제 막을 수 있는 제일 중요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제 그 부분인데, 제가 얼마 전에 그 헬리코박터 관련한 심포지엄에 참석해서, 안 그래도 의사들 사이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가장 첫 번째로 드는 것이 술잔 돌리지 말자. 그러니까 내가 먹던 잔을 상대방에게 이렇게 돌려서 같은 잔으로 마시게 하는 방법은 헬리코박터 감염에 있어서 가장 우리나라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가 되는 습관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물잔이나 술잔 같은 경우 돌리긴 하지 말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헬리코박터 관련해서 이제 뭐 유산균제라든지 포로바이오티스라고 하죠. 그런 제재들이 그 헬리코박터 감염을 좀 막아주거나 억제시키는 효과가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뭐 마케팅이나 시장에서는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오픈되어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광범위한 데이터들이 오픈이 되고 의사들 사이에서 그것이 이제 자료들이 논의가 돼야지 어느 정도 언급을 할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데이터가 매우 부족하다. 그래서 어떤 유산균 제제라든지 프로바이오틱을 통해서 헬리코박터 감염을 막거나 치료할 수 있다는 부분은 현재까지는 좀 동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얘기를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이제 지금까지 헬리코박터에 대한 얘기였고요. 이제 두 번째는 위축성 위험. 이것도 굉장히 이제 리포트를 좀 많이 받아보시게 될 거예요. 또 하나 이제 뭐 장상피 변화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리포트를 이제 내시경하면 받게 되는데, 이 부분은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요? 뭐 위축성 위험이나 장상피가 있으면 뭐 위암이 잘 생긴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런 질문을 또 많이 하시게 되는데, 사실 이제 위축성 위험이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이제 위벽이 얇아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시경을 할 때 아무래도 젊은 사람보다는 고령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을 내시경할 때 위축성 소견들이 많이 관찰이 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위축성 위염이라는 게 이제 만성 위염의 일종이에요. 위가 이제 염증을 오래 앓다 보면 위가 점점점 에트로피라고 해서 그 점액선 자체가 이제 위축이 되면서 밑에 혈관들이 드러나게 되는 그런 소견들을 우리가 위축성 위염이라고 하고요. 장상피라는 건 이제 그 상태에서 더 오래 진행이 되게 되면 위 점막이 이 환경에서는 나는 못 살겠어 해가지고 다른 세포로 변형이 되는 거예요. 대체가 되는 거예요. 어떤 세포? 장의 세포로 이렇게 형태가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장상피 또는 장상피 화생, 이렇게 어려운 말을 쓰게 되는데, 둘 다 만성위염이 오래되었을 때 나타나는 소견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맞습니다. 일부에서 위암의 발병률이 다소 높아진다는 보고는 있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볼 때 그 장상피 위축위험이 내가 좀 당장에 어떤 위암이 뭐 생겨가지고 그 조치를 취해야 될 만한 그런 정도의 빈도가 높은 상황은 아니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일종의 이제 내가 만성 위험이 오래되었구나 생각해서 내가 평상시에 위험을 악화시킬 수 있는 생활 습관이 있는 건 아닌지, 그런 부분만, 너무 술을 자주 먹고 불규칙하게 생활하는 건 아닌지, 또 내가 만약에 야식이라든지 이런 거, 막 커피, 자극적인 음식들을 과도하게 섭취하는 건 아닌지 보시고요. 정기적으로 증상이 있으면 거기에 대응해서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으시고, 그 병원에서 가면 이제 정기적으로 이렇게 언제 검사하러 오세요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검사 주기를 놓치지 말고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위축 장상피가 있을 때는 너무 걱정하시지는 말아라. 그럼 이제 위축 장상피가 다시 원래대로 내가 조심하면 돌아갈 수 있나요? 라는 질문들도 많이 하시는데, 돌아갈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최근에는 좀 이렇게 보고가 되고는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상태에서 그대로 잘 유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면 그런 경우에 만약에 헬리코박터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내가 그 증상 여부라든지 치료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 또 주변의 가족적인 환경, 이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여러분 주치의하고 상의를 해서 치료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꼭 해야 된다,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건강한 위장을 위한 뭐 어떤 조언이 있느냐, 그 부분인데요. 위장이라는 게 보면은, 굉장히 튼튼한 장기이기도 해요. 보면은 뭐 재생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또 아주 허약한 그런 또 장기이기도 하거든요. 아무 때나 막 먹어. 그냥 대책 없이 막 먹고, 또 한번 먹으면 많이 먹었다, 적게 먹었다, 굶었다, 이렇게 하고, 자려고 하는데 먹고, 먹는데 막 거칠게 먹고, 잘 씹지도 않고 넘어 들어오고, 아주 자극적인 게 들어오고, 그러면은 위장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안정적이고 규칙적인 식사하시면서 소식하고 부드럽게 먹고 스트레스 안 받고 이렇게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한마디 또 하나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좀 꼭꼭 씹는 습관, 또 오래 씹는 습관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튼튼한 위장이 된다는 것은 곧 내가 올바르고 건강하고 위장을 배려하는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 말씀을 드릴게요. 옛말에 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또 이런 말도 있고, 물만 먹으면 취한다, 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만큼 이제 우리가 소화기관, 특히 위장이라는 것이 단순한 소화기관이 아닌 어떤 내분비 기관이기도 하면서 또 면역기관이기도 하면서 아주 복잡한 신경 다발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조직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장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2의 뇌, 또 두 번째 마음이다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먹고 살고 소화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부모님께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튼튼한 위장을 가지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또 한편으로는 내가 소화불량이나 불편감, 뭐 벙벙함, 가스참 이런 것들 때문에 때로는 뭐 밤잠을 설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이라면은 혹시나 나의 위장이 아닌 나의 마음, 내 환경, 내 주변의 상황, 그런 것들이 나의 위장을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위장병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런 것들 대할 때 우리가 긍정적인 마음, 나의 위장을 신뢰해주는 마음, 그 위장을 믿어주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좀 큰 도움이 되지는 않을까 하는 또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자, 오늘은 놀닥TV에서 좀 위험에 대한 얘기를 좀 이렇게 두리뭉실하고 애매모호한 부분도 있었지만 한번 다뤄봐 봤고요. 여러분들 소화 잘 되고 꼭꼭 씹어 먹고 또 이 건강하게 생활하는 것 여러분들에게 큰 복이라 생각을 하시고요. 또 앞으로 또 재밌는 건강한 생활 또 이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놀닥TV의 닥터정, 오늘은 위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안녕히 계십시오. 구독, 좋아요.